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에 의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까? 로그 트레이더. 실화예요, 실화. 아, 무시무시한 실화죠. 아, 뭐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공부 열심히, 나 진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중간고사도 잘 받고 중간고사 이후에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좌절감이 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해설을 해가면서 영화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아. 좀 불친절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상황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야. 해설을 하는 거고,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한 건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여러분이 봐도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아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 일반인 대상으로 영화를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영화의 흥행 성적은 그다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나 금융을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면 성공하기 힘들어. 굉장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걸 가지고 뭔가 복잡한 이렇게 금융 이외의 다른 사건들을 엮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 금융 논리라든가 경제 논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건을 전개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공부를 웬만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흥행 여러분 중에서 이제 영화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영화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봄으로써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죠? 특정한 금융 상품이나 금융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확 높아진다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으면 정말 인정. 영화판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음,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 그렇구나 뭐 그러고 이제 재밌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뭔 소리야 이런 재미없는데 이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스 은행. 베어링스 은행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영화에 나오는 그 은행이 그 주인공이 근무하는 은행이 베어링스 은행이죠. 베어링스 은행 싱가포르 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베어링스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굉장히 오래됐어. 무려 1762년에 설립이 돼서 1995년에 이 주인공이 닉리슨이 말아먹기 전까지 존재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에요. 은행 1762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어느 왕 숙종 영조 뭐 하여튼 그런 정도 시대죠. 그 시대에 이미 뭐 은행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국에서는 금융 산업이 막 이렇게 발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래됐고 굉장히 유서 깊은 그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사건에 얽혀 있는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들자면 첫 번째로 미국이 루이지애나 주를 매입할 때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으로 되게 유명해. 주를 산다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처음에 독립을 할 때 동부의 12개 주가 12개 주 맞나? 하여튼 동부에 있는 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규모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지도 보면 동부에 있는 주들이 대체로 덩치가 좀 작아. 중부나 서부에 있는 주에 비해서 남부에 있는 주나 이런 주들에 비해서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척해서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그 영국의 식민지,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미국으로 독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서쪽으로 서부 개척해가지고 뻗어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돈 주고 산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루이지애나 주,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인데 요거를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남미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의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은 브라질 하나만 남미에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지도 펼쳐놔놓고 면적을 한번 봐봐. 브라질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이제 남미 국가들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럴 정도로 그 남미 지역은 남부 유럽 그 프랑스와 아니 저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이고 북미 지역은 초창기에는 네덜란드가 개척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동인도에서도 네덜란드가 원조잖아.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세계적인 슈퍼 제국으로서 그죠? 슈퍼 파워로 떠오르기 이전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국이었어. 지금도 보면 네덜란드는 별로 안 커요. 경상도 정도 크기가 될래나. 하여튼 네덜란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토도 척박하고 땅보다 그 바닷물보다 땅이 더 낮잖아. 그래서 이제 제방 쌓아놓고 이제 개척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금융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금융의 발상지라고도 현대적인 금융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첨단 금융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잠깐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뉴욕도 뉴 암스테르담이었어.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 수도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지역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을 했을 때는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뉴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크라는 지역이 영국에도 있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뉴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영국,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북미 지역하고 중미 지역, 지금의 멕시코 지역하고 이런 쪽에 식민지를 건설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서로 막 뺏고 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까지도 그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이 남아 있는 곳이 캐나다의 퀘벡주, 그죠? 캐나다 퀘벡주는 아직까지도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죠. 공용어가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지역일 정도로 프랑스의 흔적도 남아 있어. 근데 하여튼 미국 남부 지역인 이 루이지애나 지역도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때가 나폴레옹 시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영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루이지애나라는 큰 땅을 미국에 팔았어요. 팔아서 미국은 루이지애나라는 거대한 땅을 사가지고 주 하나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빌려준 은행이 이 베어링스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사건이고 이게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까지는 가장 큰 자금 대출이었어. 가장 큰 부동산 그 매매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거래였고 가장 큰 자금 대출 규모였고 하여튼 뭐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영국이 전쟁을 뭐 히틀러하고 그 싸웠잖아. 그죠? 유럽 대륙이 거의 독일에 다 먹히고 나서 남아 있는 거는 유럽에서는 영국 정도 남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그 뭐냐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에 전쟁 자금을 제공했던 그러한 은행으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왕실의 은행, 그래서 여왕도 거래하는 여왕의 뭐 주거래은행 뭐 이런 은행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얽힌 사건도 많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 하고 할 때도 얘네가 돈 빌려주고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가문을 5개를 배출을 했어. 귀족 가문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베어링스라는 그 사람들이 베어링스 가가 은행업을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다 보면 밑으로 이제 세대가 내려가다 보면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이 뭐 그 윗대로 보면은 그 한 뭐 3대 그 5대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5대조에서 나온 그 자손들하고 여러분하고 남이잖아, 지금은. 그죠?
8촌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8촌 무슨 뭐 6촌, 5촌만 넘어가더라도 잘 안 만나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8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나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랫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같은 성씨를 갖고 있지만 남처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 가문들 중에서 5개 정도가 귀족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영지도 있고 뭐 하여튼 귀족이 됐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 있고 유서 깊은 그러한 가문이고 그러한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다이애나 왕세자비,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지금 찰스 왕세자의 첫 번째 부인이죠. 지금은 이제 찰스 왕세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살고 있는데 처음 결혼한 사람이 이 다이애나 왕세자인데 다이애나 왕세자는 199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뭐 이혼한 이후에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혼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아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영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그런 왕세자 비였는데 찰스 왕세자 지금 되게 고령이죠. 그래서 왕세자 자리에만 지금 거의 평생 있다가 아마 왕은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머니가 너무 장수하셔가지고 그죠? 한번 왕자리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아마도 그 아들대로 그 왕위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찰스 왕세자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한 5대조쯤 건너 올라가면 그죠? 외가 쪽으로 이 베어링스 가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베어링스 가문에 피가 섞여 있다. 다이애나 왕세자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왕실과 귀족과 하여튼 영국의 지배층하고 끈끈하게 얽혀 있는 유서 깊은 그러한 가문이고 그러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망했지. 그게 한 명의 닉 리슨, 그죠? 닉 리슨이라는 트레이더에 의해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소설에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르 꼼테 몬테크리스토, 그죠? 몽테크리스토 백작. 프랑스예요, 프랑스어. 르 꼼테 몬테크리스토. 르 꼼테 몬테크리스토.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거를 쓴 사람이 알렉산드르 뒤마인가? 그죠? 알렉산드로 뒤마. 그죠? 알렉산드로 뒤마라는 소설가가 쓴 프랑스 소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소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프랑스어로 한번 읽어봤어. 정확한 발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80일간의 세계일주. 80일간의 세계일주. Le tour du monde en 4 jours. 그죠? Le tour du monde 4 jours. 80일간의 세계일주. 이거는 줄 베른이 썼을 거야. 줄 베른. 프랑스어. 둘 다 프랑스 소설이야. 프랑스 소설가가 쓴 프랑스 소설인데 여기에 베어링스 은행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야.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외국 소설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일본 소설, 중국 소설에 등장하나요? 등장 안 하지. 근데 이게 워낙 얼마나 유명한 은행이었으면 베어링스 은행은 요때 이제 외국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럽 대륙을 주름 잡고 있던 굉장히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는 그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무제한 대출권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도 없는 카드 같은 거죠. 한도 없는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무제한 대출권 그거를 이제 베어링스 은행의 무제한 대출권을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보면 80일 만에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하는 그 금액을 은행에다 공탁을 해놓는데 뭐 물론 거액이겠죠. 그 거액을 어느 은행에 공탁을 해놓느냐 베어링스 은행에 공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럴 정도로 외국 소설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망했죠. 누가? 닉 리슨이. 그래서 사람 한 명 잘못 뽑아서 잘못 관리하면 유서가 깊든 뭐 영향력이 어떻든 간에 한 큐에 날릴 수 있는 게 뭐다?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뭐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틀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죠? 실제로 그랬어. 베어링스 은행이 그런 거금을 마련해가지고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샀겠지. 그리고 나폴레옹이 영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뭐 전쟁 해가지고 뭐 궁핍하게 뭐 결국에는 패전을 한 거. 결국에 패전을 하면서 빚더미에 안고 뭐 저 하여튼 나폴레옹이 축출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텐데 애초에 루이지애나를 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역사가 좀 달라졌겠죠. 그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영국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빌려줬다. 그러면 영국이 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등등 해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의 큰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거래를 잘못하면 그죠?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 몇 개를 설명을 하자면 Nikkei 225라는 지수가 나오죠. Nikkei 225, Nikkei 225. 이제 일본어로 써놨는데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일경 평균 주가라는 뜻이에요. 일경 평균 주가, 일경 평균 주가, 일경 225, 일경 225 이렇게 적는데 저걸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저게 니케이야, 니케이. 일경 니케이 225, 니케이 225. 그래서 일본 경제신문이 계산해서 발표를 해요. 일본 경제신문. 그래서 일본 경제신문의 그 앞글자를 따서 일경이라고 불러. 일경. 일본 경제신문. 우리나라에도 한국 경제신문, 매일 경제신문 이렇게 두 종류의 경제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신문은 줄여서 한경. 그다음에 매일 경제신문은 줄여서 매경 하듯이 일본에서도 일본 경제신문을 줄여서 일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계산해서 발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일경 225, 일경 지수, 일경 주가 평균 지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왜 225냐 하면 상위 225개의 주식의 주가의 그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지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경 225라고 일본 경제신문 저거는 뭐 일본어로는 아마 니혼 게이자이 신분, 니혼 게이자이 신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일본 경제신문이었어. 니혼 게이자이 신분. 그죠?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신문이라는 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신분이거든. 신분. 니혼 게이자이 신분. 일본 니혼 경제 게이자이 신문 신분. 니혼 게이자이 신분. 그래서 뭐 요즘에는 좀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 좀 덜 이야기를 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주요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러고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인데 일본의 상위 주요 225개의 상장이 뭐였어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하는 거. 그거를 상장이라고 그랬죠. 윗상자에다가 이제 마당장자 써가지고 상장. 그죠? 시장에 올린다는 뜻이죠. 시장에 올린다. 그래서, 그 주요 225개의 주요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돼서 이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그 상장회사의 평균 주가를 지수로 만든 게 니케이 225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저게 있지. 코스피 지수가 있죠. 코스피 200 지수. 그래서 상위 200개 종목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200개 종목의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만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인데 그거에 대응하는 일본의 지수가 니케이 2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1949년 경부터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발표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자기네들이 토픽스라는 걸 지금도 토픽스라는 지수가 있죠. 그죠? 토픽스라는 지수를 만들면서 계산을 중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본 경제신문이 이어받아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 지수가 아니죠. 그래서 공식 지수는 토픽스 지수인데 요거는 비공식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토픽스보다 이게 더 유명해. 더 유명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도 더 있고. 그래서
2009년부터 계산돼서 발표되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니케이 225 지수야. 그래서 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돼요. 아니 이게 주가 지수인데 어떻게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수이지만 요거를 상품이 요런 상품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상품의 그 가격이 요 지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물과 옵션을 거래를 해가지고 만기가 되면 마치 이 상품을 돈 주고 사고 팔듯이 그죠? 그 현금만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선물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도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라는 거, 주가 지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상품인 걸로 가정을 하고, 그죠? 그 상품의 가격인 걸로 가정을 하고 선물과 옵션을 거래를 해가지고 만기가 되면 실물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실물 주고받았을 때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만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거래는 이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수인 만큼 일본 싱가포르에서만 일본은 물론이고 싱가포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거래가 돼요.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지수, 국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 보면은 이 사이맥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싱가포르 거래소야.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싱가포르 거래소를 사이맥스라 그래요. 사이맥스. 싱가포르 거래소고 요거는 198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선물 거래소.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싱가포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거래소가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1999년에 얘네가 다 통합이 됐어. SES 이 걸그룹 SES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죠 SES 그죠? 여러분은 모르는 그 SES라는 걸그룹이 있었어 90년대 말에 그 SES가 아니야. 네.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 아는 얼굴도 있어. 지금까지도 이 SES의 멤버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죠. 유진. 네, 유진이 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죠. Stock Exchange of Singapore. 싱가포르의 주식 거래소, 그죠? 주식 거래소인 Stock Exchange of Singapore. 이거랑 SCCS, Securities Clearing and 뭐라고 써져 있냐? Computer Services라고 돼 있는 기관. 이게 결제 청산소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는 거래소에서 쭉 일어나고 요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결제하는 거나 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산 처리하고 뭐 하는 기관이 SCCS였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 사이맥스 그죠?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익스체인지 얘랑 그다음에 SES랑 SCCS가 통합해서 그게 1999년에 통합해서 현재는 SGX라고 바뀌었어. 싱가포르 익스체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리아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한국 거래소라고 돼 있잖아요. KRX, 코리아 익스체인지, KRX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그 선물 거래소하고 이제 증권 거래소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게 그 증권 거래소였고 그 다음에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과 옵션이 거래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두 기관이 통합돼 가지고 지금 한국 거래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는 본사를 어디로 삼느냐 하면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있었던 그 부산의 이제 선물 거래소 부분을 그 본사로 삼고 서울에 이 주식 그 증권 거래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사로 삼아가지고 통합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본사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의 문현 금융단지. 하여튼 대구도 보면은 그거 있잖아. 저 혁신도시 이런 거 있잖아. 혁신도시에 가면 공기업들 쭉 이전돼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금융 공기업들이 부산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게 문현 금융단지라고 그런 이제 대구의 혁신도시처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증권 거래소, 한국 거래소, 그죠? 코리아 익스체인지 통합된 코리아 익스체인지의
본사도 부산 그 문현 금융단지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싱가포르도 원래 그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익스체인지라는 이 선물 거래소,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이 거래되는 선물 거래소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SES, Stock Exchange of Singapore 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청산 결제소 SCCS, Securities Clearing and Computer Services라는 요 기관이 따로따로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합병해서 SGX Singapore Exchange가 됐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거래소는 SIMEX,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선물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 이 SIMEX에서 이 그 트레이더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얼마 산다 그러고 막 이렇게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러한 방식의 거래 방식을 오픈 아웃크라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공개 호가 방식. 거래를 할 때 어떤 가격으로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수량을 사겠다라는 거를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맞는 사람들끼리 둘이 이제 거래가 체결되는 그러한 방식이 오픈 아웃크라이예요.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 이게 전통적인 그 증권 거래 방식이야. 증권 거래 방식.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요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그 반복창 이야기할 때 그 KBS 역사 스페셜 그 보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인천 미두 취인소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게 공개 호가 방식이야.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어요.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증권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다고. 그게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이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페르난도 in Tokyo 뭐 그러면서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한테 전화해가지고 거래하고 이런 장면 나오죠. 근데 도쿄는 보면 조용하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 시대에 이미 일본은 전산화가 된 거야. 그 시대에 일본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런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고, 싱가포르는 이게 전산화가 좀 더뎌가지고 그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산화가 늦게 됐다고 해가지고 미개하네 뭐 이런 게 아니야. 이때 미국도 이랬어. 미국도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었고, 미국이 아마 90년대 말까지 계속 이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으로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아마 그 현대적인 형태로 전산망으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찍 이러한 그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 사라졌어. 80년대 초반에 이미 전산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 사라진 게 80년대부터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 2000년대가 돼가지고 이제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디가 더 자본시장이 발달했습니까? 미국이 더 발달했지. 그래서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앞서 나가는 시스템이고 앞서 나가는 더 발달된 자본시장이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후발주자일수록 이 거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첨단인 경우가 꽤 많아. 왜냐면 이제 옛날부터 하던 곳은 그 인프라를 이제 새로 다 예전에 있던 인프라를 다 뜯어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디게 개편이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반이 없으니까 처음 할 때부터 전산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가 있었을 정도로 선진화되고 유서 깊은 이 증권 시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전산화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에 도쿄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산화가 돼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가 거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선물과 옵션이 그 일본 내에서 이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이 거래되는 거는 오사카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오사카 한자로 적어놔놓고 그걸 읽으면 오사카 증권 취인소야. 오사카 증권 취인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인천 미두 취인소의 전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사카에 있던
도지마 미두 추인소를 모태로 해서 그걸 모방해서 만든 게 인천 미두 추인소라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 도지마 미두 추인소가 지금의 오사카 증권 추인소야.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로는 추인소라고 적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거래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추인소라는 말을 써,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인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인천 미두 추인소의 모태가 됐던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인 그 오사카 도지마 미두 추인소가 지금의 오사카 증권 추인소, 오사카 증권 거래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유서 깊은 거래소를 갖고 있고 이제 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영화가 등장했을 당시에 전산화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 그 니케이 225 지수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수였고,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이 일본 오사카 시장, 그 다음에 싱가폴 이 선물 시장 사이맥스 여기서도 거래가 됐었고, 시카고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베어링스가 이 그 오사카 시장하고 이 싱가포르 시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죠. 그게 베어링스의 그 기본적인 전략이었어. 닉 리슨이 처음에 이 싱가포르 시장에 발령을 받고 나서 거래 이제 처음 직원들 막 뽑고 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오사카에 있는,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오사카 시장 어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에는 지금 뭐 얼마인데 그 싱가포르는 얼마다,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너 얼마에 사, 나 얼마에 팔게 이래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돈 얼마 벌었다 이러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죠, 그죠? 그거야. 그게 똑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차익 거래 하는 거거든요. 그죠? 두 시장에 동일한 상품이 상장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돼야 정상인데 그게 시장 균형인데, 시장 균형이 깨져 가지고 두 시장에서 똑같은 상품이 거래되는데 가격이 좀 다르게 책정돼 가지고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얻는 차익. 그러니까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자금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차익 거래.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얻은 그 차익이 베어링스의 기본적인 전략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그 거래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동일한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라지 T 시점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만기가 라지 T 시점으로 동일한 선물이 두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봐요. A 시장과 B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고, A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을 FTA, 그 다음에 B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을 FTB라고 할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두 값이 같아야 돼. 시장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상품이건 동일한 기초 자산을 갖고 있고 동일한 만기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시장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기초 자산과 동일한 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TA는 FTB가 돼야 정상인데, 시장 균형 상태에서, 지금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FTB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 원래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FTB가 더 크게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FTA가 A 시장에서 이 선물 가격이 저평가돼서 형성이 됐고,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고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차익 거래를 하겠어요?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되, 그때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면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략 그대로 해보면 스몰 t 시점에 저평가된 그 선물을 A 시장에서 싸게 사요. 그래서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럼 현금 흐름이 없죠. 계약만 체결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시장에서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해요. B 시장은 고평가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죠. 역시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하고 나면 라지 T 시점이 어떻게 돼요?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 A 시장에서는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래서 기초자산을 FTA라는 금액에 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돈 주고 사. FTA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돈을 주고 기초자산을 사온다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B 시장에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 기초자산을 FTB라는 가격에 팔 계약을 체결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TB라는 금액을 받고 이 기초자산을 팔겠죠. 어느 기초자산을 팝니까? A 시장에서 산 거. 그거를 B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그죠?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FTA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하나를 사게 되지. 그 놈을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FTB라는 금액을 받고 파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A 시장에서 처음에 스몰 T 시점에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생겼던 그 의무를 라지 T 시점에 선물 계약을 이행하면서 의무를 다 해버렸죠. 그래서 T 시점에서 생겼던 의무가 사라졌지. 그 다음에 B 시장에서도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도 라지 T 시점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함으로써 의무가 사라졌고 A 시장에서 스몰 T 시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라지 T 시점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돈 주고 기초예산 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기초예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하면서 팔아버렸지. 그래서 라지 T 시점에 잠시 생겼던 기초예산과 관련되는 권리도 생겼다가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요 현금 흐름들이 그죠? 이 거래의 현금 흐름에 전부 다죠.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현금 흐름에 전부 다죠.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들을 다 더한 게 뭐다? 이 거래의 수익이 되겠다. 수익을 더해보면 스몰 T 시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죠. 그래서 라지 T 시점에서 있는 현금 흐름 FTB 빼기 FTA만 남게 되는 요 값은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 의하면 양수죠. 양수. 그죠? 얼굴 좀 치우자. 양수죠. FTP가 더 크다면 우리 증명 시작할 때 FTP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래서 FTP 빼기 FTA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데 내 돈 들어간 거 없죠? 내 자산 들어간 거 없죠? 그죠? 위험 부담 없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얻었죠. 따라서 이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이 수익은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를 하겠지. 해서 어떻게 돼요? A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수될 거다. 그래서 A 시장에서 선물의 수요가 늘어서 A 시장의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도될 거기 때문에 B 시장에서는 선물의 공급이 늘어서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저평가됐던 A 시장에서는 저평가됐던 선물 가격이 오르고 B 시장에서는 고평가됐던 선물 가격이 내려서 결국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사라지지. 차익이 0원이 돼서 사라진다. 그러면 차익이 0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게 돼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A 시장에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B 시장에서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은 전부 빌려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다. T 시점에 A 시장에서 고평가됐기 때문에 A 시장에서 선물 매도 계약, 비싸게 파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은 계약만 맺으니까 발생하지 않고 B 시장에서는 지금 선물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싼 값에 사들여야 되죠. 그래서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역시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만 체결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선물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A 시장과 B 시장에서. 그죠? 그러한 의무가 발생해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 수익이기 때문에 요 의무가 사라질 때 현금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러한 의무가 생길 때 현금 흐름은 전부 0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질 때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라지 T 시점에 A 시장에서 먼저 B 시장부터 먼저 할까?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하면 그러면 지금 B 시장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FTB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라지티 시점에 살 계약을 맺었지. 살 계약을 맺죠. 그래서 마이너스 FTB, 즉 FTB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한 단위 사요. 사게 되면 기초자산과 그러니까 B 시장에서 맺은 그 선물 계약과 관련되는 의무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동시에 기초자산이 내 수중에 생기기 때문에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는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없어지는 거지.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선물 매도 계약을 맺었죠. 기초자산을 FTA에 팔 계약을 맺었죠. 뭘 팝니까? B 시장에서 사온 요 놈을 팔고 FTA라는 금액을 받으면 B 시장에서 선물 계약 이행하면서 생긴 기초자산이 처분되죠. 처분되지. A 시장에서 선물 계약 이행하면서. 그래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권리가 사라지고 동시에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함으로써 선물 계약 이행과 관련되는 그 의무도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요 계약들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현금 흐름을 모두 다 지금 찾아낸 거죠. 요놈들을 다 더한 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요놈들 다 더해보면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합쳐서 0이 되고 라지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FTA 빼기 FTB인데 요거는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 의해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들어간 거 없고 내 자산 들어간 거 없고 뭔가 불확실한 것도 전혀 없죠. 그리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은 거래다. 그래서 요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얻은 이 수익은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A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A 시장에서 선물 공급이 늘어서 FTA는 떨어지고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수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FTB는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평가된 놈은 떨어지고 저평가된 놈은 올라서 결국 등식이 성립할 거고 등식 하에서는 저 차익이 0이 돼서 요 거래는 더 이상 차익 거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요 거래를 해봐야 돈을 뭐 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러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된다. 그리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어느 방향으로 성립을 하든지 간에 부등식이 성립하면 결국 등식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했고 스텝 1과 스텝 2에 있는 이러한 거래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같으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1, 2초 안에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게 돼서 시장이 균형 상태를 거의 항상 1, 2초 정도 만에 균형으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죠? 이 시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매가 불가능해. 왜 그렇겠어요? 도쿄라면 몰라도 싱가포르 같으면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잖아.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안 돼 있다고. 사람이 일일이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이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지금처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 일반화된 게 언제예요? 1996년 7년.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들어갈 무렵 그 무렵에 인터넷이 좀 보급이 되고 일반화가 됐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다른 나라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한쪽은 오픈 아웃크라이고 한쪽은 전산화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시장은 오픈 아웃크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시장마다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물 이 차익 거래 같은 걸 하려면 두 시장에 있는 두 거래자가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죠? 거기 얼마냐, 여기 얼마다. 그러고 뭐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가격에 괴리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차익 거래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개인은 애초에 그 시대에, 그죠? 개인은 애초에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친구 한 명이 저 일본에 하나 살고 그다음에 내가 싱가포르에 살고 이래야지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짝을 맞춰가지고 이런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위탁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베어링스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싱가포르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그 내부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페르난도와 이 닉 리슨처럼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차익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지금처럼 뭐 금방 탐지돼가지고 1, 2초 안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거 찾는 게 더 힘들어. 그죠? 기계가 찾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계가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일단 찾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거래였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가 베어링스가 추구하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었어. 그 당시에. 물론 고객들의 거래를 피에르 포마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거래를 그 위탁 매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증권 회사들의 기본적인 수익 원천이죠, 그죠? 자기네들만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고객들이 거래를 할 때는 위탁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위탁 매매 수수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에르 본 마셰처럼 큰 손 가진 사람을 유치를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곤란함을 닉리슨이 해결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탁 매매 수수료와 더불어 이러한 차익 거래, 오사카 시장과 이 사이맥스 사이에 그 동일한 그 니케이 225라는 동일한 지수에 대한 동일한 선물인데 그 선물 가격이 서로 빈번하게 다르게 형성되는 그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그 차익을 버는 이게 한 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위탁 매매 수수료와 함께 이 차익 거래하는 게 한 축이었다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베어링스의 경영진들은 이 닉리슨이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중간에 뭐 그 스타 트레이더가 되고 나서 런던에 초청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특강 맡기고 뭐 이런 장면에도 보면 그죠? 계속 차익 거래 이야기를 해요. 차익 거래. 뭐 he's a good arbitrager. 뭐 he's a great arbitrager. 그러고 뭐 계속 information arbitrage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한다고. 영화에 나오는 information arbitrage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차익 거래야. 차익 거래를 arbitrage trade라고 하고 이 차익을 arbitrage profit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걸 이제 information arbitrage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인데 끝까지 이 경영진들이 이런 거래를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닉리슨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는 차익 거래를 잘 하고 타이밍을 잘 포착해가지고 지금쯤 오사카랑 괴리가 좀 생겼는걸? 그러고 페르난도한테 전화를 해보면 가격이 달라.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남들은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아. 전화해가지고 오사카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얼마니? 그러고 물어보면 여기랑 거기랑 별로 차이 뭐 거의 똑같네. 뭐 이러고 거래를 못 하는데 닉리슨은 전화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 거래해가지고 차익을 많이 남긴 차익 거래를 통한 이 차익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다고요. 그죠? 끝까지 그랬어. 끝까지. 그런데 실제로 닉리슨은 이런 거래를 한 게 아니었지. 처음에 시작할 땐 이런 거래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스타 트레이더가 된 비결은 그죠? 사실은 이게 아니라 투기였죠. 투기. 자, 닉 리슨이 했던 투기가 어떤 거였냐면 숏 스트래들 컨비네이션이에요. 숏 스트래들 컨비네이션하고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 그죠? 자, 숏 스트래들 컨비네이션. 그 8888 계좌라고 이제 뭔가 그 손실을 회사로부터 숨길 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오픈 아웃크라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트레이더들 사이에 이제 신호가 안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못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킴이라는 여직원이 이제 신호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사야 될 걸 팔았나 팔아야 될 걸 샀나 하여튼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원래는
제대로 거래를 했으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제 포지션을 반대로 취하는 바람에 손실을 보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러한 손실을 숨겨놓는 계좌로 깡통 계좌라는 거를 이 닉리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증권사들, 트레이더들도 많이 갖고 있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닉리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심했고 그러한 오류 같은 거를 이제 그 깡통 계좌에 집어 넣더라도 임시로 집어 넣고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손실을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이 됐어야 하는데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더들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하고 뒤에서 백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거래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뭐 결제하고 뭐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팀이 달라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수한 게 있더라도 그거를 뭐 마음대로 못 감추고 일시적으로 그런 깡통 계좌에 넣어둘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바로 잡아서 손실로 반영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닉 리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다 했잖아요. 그죠? 닉 리슨이 트레이딩도 하고 백오피스 책임자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깡통 계좌에다 그런 손실을 숨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그 손실 발생한 거 그거를 한 방에 메꾸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게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이에요.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뭐 이렇게 손실이 막 커지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피에르 본 마셰랑도 관련이 되나 하여튼 피에르 본 마셰한테 뭐 물 먹었다 그러나 하여튼 피에르 본 마셰가 자기네들한테 투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피에르 본 마셰가 이제 위탁 매매를 하지 않고 딴 회사에 위탁 매매를 맡긴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보게 돼서 막 이렇게 깡통 계좌에 또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깡통 계좌가 이제 손실액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게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체육관에서 이 샌드백 막 때리면서 그 막 구상을 하는 게 나와. 콜옵션도 팔고 이제 풋옵션도 팔고 하면은 돈이 들어오겠군. 그 돈으로 이 손실을 일단 메꿔야지.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때 이제 고안을 한 게 이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 전략이라고.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이 뭐였습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기초자산과 만기와 행사 가격을 갖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각각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합성을 해보면 S라지티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의 저 절편 부분인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S라지티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는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렇게 컴바인드 프로핏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가 S라지티가 K를 넘어서면서부터 파란색 선이 정체하고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해서 컴바인드 프로핏이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형태로 되는 그죠? 이러한 그 투자 전략을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이라고 했죠. 왜? 콜옵션과 풋옵션을 골고루 다 이용을 하되 포지션을 통일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고 숏 포지션만 취했기 때문에 숏 콤비네이션이고 이 그 컴바인드 프로핏이 쩍벌의 형태죠. 쩍벌 그죠? 지하철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있는 그러한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쩍벌의 영어 단어인 straddle이라는 말을 써서 short straddle combination, short straddle combination 이라고 했는데 요 전략을 짰어요. 요 전략을 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전략을 짰겠어요?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둘 다 팔잖아.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팔아가지고 이러한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둘 다 팔면 어떻게 돼요? 옵션 가격이 들어오겠지. 콜옵션과 풋옵션을 발행해서 팔면 옵션 가격이 지금 당장에 들어오잖아. 그걸로 당장에 손실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략을 구성을 한 거야. 이 전략을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S라지티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 단위 기준인데 한 단위 기준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단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두 단위가 되면 기울기도 2배가 되고 모든 게 2배가 되죠. 꼭지점 높이도 2배가 되고 세 단위씩 숏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3배가 되지. 그죠? 3배가 돼요. 기울기도 3배가 되고 꼭지점 높이도 3배가 되고
4단위 사면 4단위씩 사면 이렇게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단위씩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선이 된다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단위 거래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서너 단위 거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몇 천 단위 이렇게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뾰족하고 굉장히 가파른 그런 그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S라지T가 K 주변에만 딱 오면, 특히 S라지T가 K가 딱 되기만 하면, 그러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반대로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죠. S라지T가 K보다 크거나 혹은 K보다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금 딱 네 단위씩만,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4단위씩만 팔아도 이렇게 뾰족해졌는데, 이게 100단위라고 해봐. 그러면 꼭지점도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될 거고, 기울기도 훨씬 가파른 그러한 그래프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S라이트가 K에 딱 맞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S라이트가 K보다 좀 커지거나 좀 작아지거나 그러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봐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근데 요행이도 처음에는 잘 맞아. 처음에 보면은 위에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쭉 변하다가 19,000인가? 하여튼 몇 포인트에 딱 이르면서 장이 탁 마감하면은 막 닉슨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그죠? 보니 대박이야 이러고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야. 이거 짜가지고 해놨는데, S라지T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고 K라는 지점에서 딱 멈추면서 시장이 마감이 된 거야. 옵션 만기에. 그죠? 그래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쳐. 그래서 이 대박으로 깡통 계좌에다가 넣어놨던 그 손실을 전부 메꾸고도 넘칠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 트레이더가 되는 거지. 슈퍼스타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왔잖아요. 크리스마스 와가지고 자기 팀원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파티하면서 아내한테 고백을 하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성공했다.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이렇게 장면이 바뀌죠. 그죠? 근데 이게 요행이 그렇게 된 거지.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 그죠?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야. 그죠?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이걸 짜놨는데 뭔가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주가를 움직이고 싶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선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이죠. 선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인데, 자, 선물을 계속 사서, 그죠? 선물을 계속 사들여가지고, 그죠? 선물 가격을 올려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초자산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죠? 선물을 계속 사가지고 선물 가격을 올리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죠? 이 공식에 의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FT가 오르면 ST도 따라 올라야 되지. 그죠? 안 따라 오르면 어떻게 돼요?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고.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FT 올랐던 게 떨어지고 ST는 따라서 좀 오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FT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할 정도로 계속 사들이면 FT는 계속 오르게 되고, 그걸 따라서 ST는 누군가가 이제 그 가격 괴리를 이용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FT를 계속 사게 돼서 FT 가격을 올리게 되면, FT 값을 높여놓게 되면 ST 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본인이 거래를 해가지고 FT 값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야 돼. 베어링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닉 리슨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스의 대규모 자본력, 그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런던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자금 요청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시세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사면 선물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니케이 225 지수 자체가 오르게 된다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값에서 FT 값을 올리게 되면 ST 값도 오르게 되고, 반대로
선물 계속 매도해. 매도 계약을 계속 맺어가지고 매도를 계속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기초 자산인 니케이 225 지수도 떨어지게 된다고. 떨어지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이제 조정을 하다가 그죠? 만기인 라지티 시점까지 이렇게 자기네가 원하는 형태로 만기 근처에 가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딱 또 이렇게 올리면 또 ST 값이 오르고 이렇게 미세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다가 만기에 이제 S 라지티가 K 지점에 딱 오도록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K 지점에 딱 오게 되면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시세 조정을 한 거예요. 시세 조정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궁지에 몰리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시세 조정을 한 거라고요. 한 거라고. 그게 가능했던 게 뭡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금력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죠?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워낙에 거대한 은행이었고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대규모로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해서 FT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니케이 225 지수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 특정 만기 시점, 라지티 시점이 돼가지고 K라는 지점에서 주가 이 니케이 225 지수가 딱 멈추도록 만들면 그러면 최대의 이익을 봐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서 숨겨놨던 그 손실분 그거를 다 메꿀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행이 SRIT가 K에 딱 맞아가지고 대박을 친 건데 그 이후에는 뭐 마음대로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마음대로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요거를 내가 시세를 조정을 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쳐가지고 옛날의 영광을 재현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그죠? 이걸 하다가 고베 대지진이 났죠. 고베 대지진이 났죠. 그죠? 이 전략을 짜놔놓고 계속 저 주가를 니케이 225 지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을 대규모로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베 대지진이 왔다. 고베 대지진. 고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죠? 지금은 뭐 그 지진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 제조 메카야.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전국에 이렇게 뭐 본사와 지사와 이런 게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고베 지역에 공장들이 집중돼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근데 그 공장이 집중돼 있는 그 고베 지역에 대지진이 났어. 그래서 뭐 공장 시설이 다 파괴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의 제조업이 멈출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본 회사들의 주가가 확 떨어지겠지. 그죠? 그렇잖아. 기업의 주가라는 게 뭡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이잖아. 근데 기업이 생산 기지를 그 대규모로 생산 기지가 파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한동안 하기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 기업의 소유권도 가치가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당연히 주요 상장사 225개의 주가 평균을 계산한 니케이 225 지수도 확 떨어지겠지.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규모의 손실을 볼 상황이잖아. 그죠? 만기가 되기 전이지만, 그죠? 만기가 돼버리면 대규모의 손실을 보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 니케이 225 지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죠? 고베 대지진 때문에 확 떨어져가지고, 만기가 돼버리면 대규모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닉리슨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니케이 225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일본 회사들이 회복을 해야지. 그죠? 고베 지역에 있던 그 공장 파괴된 거, 그거를 다른 지역에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재건하거나 해가지고 정상화 시켜야 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닉리스는 그럴 수가 없지.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이게 옵션의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폭락한 상태로 놔두면 천문학적인 손실 보고 망하잖아.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주가가 확 떨어지면, 대지진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근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선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를 올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 한 단위를 매수를 했을 때 프로핏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그죠? 선물 한 단위를 매수했을 때, 선물 한 단위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선물 두 단위에 롱 포지션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두 배가 되지. 프로핏이 이제 선물 한 단위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선물 세 단위에 롱 포지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더 급해지겠죠. 모든 게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이제 선물의 포지션 취하는 개수를 늘림에 따라서 점점 가팔라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뭐 몇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 말은 S를 RGT가 FT보다 조금 더 크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지만 FT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도 천문학적인 손실 봐가지고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미 주가 니케이 225 지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계속해서 FT를 사들여가지고 ST 값을 올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니케이 225 지수를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계속 사는 과정에서 선물의 이 그래프가, 그죠? 선물의 프로핏 그래프가 이렇게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바뀐다고. 계속해서 FT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점점 수직선에 가까워진다고요. 근데 결국 실패하죠. 결국 시장을 못 이기죠. 그죠? 지 혼자 계속 선물을 사. 지 혼자 계속 선물을 사고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아무리 베어링스가 자금력이 있고 거대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계속 내다 팔아. 남들이 볼 때는 이야 이거 주가 이게 공장 지대가 파괴가 돼가지고 생산 기지가 거의 뭐 파괴되다시피 했는데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숏 포지션을 취하겠지. 숏 포지션을 취하면 그래프를 생각해봐. 숏 포지션 취하면 이렇게 반대로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기초자산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하겠지만, 그죠? 각각의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선물에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해버리면, 그것도 대규모로 숏 포지션을 취해버리면, 지금 우리 이 칠판에 그려져 있는 요 그림하고 반대쪽으로, 지금 이거는 증가하는 형태잖아. 근데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생산 기지가 파괴가 돼가지고 얘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 지금 앞으로 그 피해 상황이 더 밝혀지고 이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그 개별 주식들을 공매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헐값에 사서 되갚게 되면 그러면 돈 번다.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하거나, 그죠? 공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떨어지겠지. 그다음에 주가 더 떨어지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주가 떨어질 때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닉니슨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해봐. 공매도도 하고 그다음에 선물에 숏 포지션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닉니슨이 아무리 혼자 이제 많은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라도, 그죠? 이 선물을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어, 이길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숏 스트레드 컴비네이션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선물의 롱 포지션 계속 취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선물의 프로핏도 굉장히 수직선에 가까운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숏 스트레드 컴비네이션과 선물의 롱 포지션 취해 놓은 거, 요 두 개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봐가지고 베어링스 은행이 망하게 된다고. 이게 베어링스 은행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직접적인 원인. 그죠? 그래서 그 베어링스 상부에서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 깡통 계좌에 대한 그런 것도 몰랐고, 감사 들어왔다가 결국 발견을 못했죠. 깡통 계좌의 존재라던가 뭐 하여튼 얼마만큼의 손실을 숨기고 있는가라던가 이런 거 전혀 발견을 못하고 계속 깡통 계좌에 그 손실을 넣어가지고 이익 부분만 보고를 하니까 얘 그 닉니슨이 유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전략은 이 차익 거래, 앞에서 했던 그 오사카 시장과 사이맥스 간의
그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러한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닉리슨이 이거를 잘 숨기고 있었고, 그리고 닉리슨은 이거를 투기적인 방식으로, 그죠? 그러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 고베 대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은행이 망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스트레드 컴비네이션을 처음에 대량으로 구성을 한 거는 깡통 계좌에 8888, 그죠? 깡통 계좌에 들어있는 손실을 한 방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한 불 끌려고 한 거죠, 그죠? 그 손실을 임시 방편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게 이제 뭐 월말에 결산을 한다거나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쇼스트레드를 그냥 임시 방편으로 구성을 한 거야, 그죠? 왜? 발행만 해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 콜옵션도 발행을 하고 풋옵션도 발행을 해가지고, 발행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이 내 수중에 들어오니까, 그죠? 당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깡통 계좌를 메꿔가지고 월말 결산을 좀 회피해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연히 주가가 그 뾰족한 꼭지점에 해당되는 저 K에 딱 끝나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스타 트레이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깡통 계좌도 다 메꾸고 거기에 숨겨놨던 손실도 메꾸고 스타 트레이더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수시로 이 전략을 취하는 거죠. 취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매도 매수 계속 해가지고 시세를, 니케이 225 지수를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 만기가 되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S라지 T가 K에 오게 하면 또 다시 옛날처럼 천문학적인 이익을 봐가지고 숨겨놨던 손실 같은 거 다시 다 메꾸고, 자기가 그 스타 트레이더가 이제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손실을 숨겨서 스타 트레이더 되는 거 말고, 그죠? 진짜로 진정한 스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 고베 대지진이 나는 바람에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만기가 돼버리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손실이 다 실현이 돼버려가지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 큰일이 나겠죠.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진 때문에 떨어진 이 니케이 225 지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 사들인 거죠. 사들이다 보니까 선물의 프로핏이 이렇게 수직선에 가깝게 굉장히 가파른 선이 됐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시장 전체가 주가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선물 계속 매도하고 기초예산도 계속 공매도하고 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닉리슨이 결국 주가를 부양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뾰족한 숏스테드 컴비네이션하고 선물의 롱 포지션 취한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양쪽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봐서 베어링스 은행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잘 보면, 뭐 첫 번째로는 닉리슨이 투기를 해서, 직접적으로는 닉리슨이 방금 이야기한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투기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은행이 망하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숏스트레드 컴비네이션하고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 요 두 가지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가지고 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그 전략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근본적으로 닉리슨이 도덕적인 해이를 이제 범한 거죠, 그죠?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한 거죠. 계좌를 이제 숨긴 거고, 그 다음에 계좌에 이제 손실 본 거를 숨겨가지고 보고를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서 위조를 한다거나 뭐 등등, 그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투기 전략을 짠 거, 그 다음에 손실 본 거를 이제 숨긴 거,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서 위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고, 제도적으로는 닉리슨이 거래도 하면서 트레이딩도 하면서 동시에 백오피스 책임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트레이더들이 잘못한 거를 숨기고 싶어도 백오피스의 이제 책임자는 딴 사람이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닉리슨은 본인이 이 백오피스하고 트레이딩 플로어를 둘 다 이제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닉리슨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감사도 굉장히 부실했죠. 처음에 애쉬 루이스가 와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할 뻔했는데 내부 그 사내 정치 문제 뭐 역학구도 이런 것 때문에 헐렁한 사람으로 교체가 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지를 못했던 부실한 내부 감사 때문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경영진이 무능했어. 경영진이 무능했어요. 경영진이 전혀 몰랐어. 경영진이 끝까지 이 차익 거래하는 줄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왜 헬스장에서 간부 2명이서 이렇게 헬스를 하면서 닉리슨이 도대체 뭘 해가지고 이렇게 돈 잘 버는 거냐 그랬더니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얘는 그 차익 거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남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얘만 잘하냐 이러니까 얘는 뭐 정보 곡선의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잘 읽어가지고 지금쯤 가격 괴리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딱 이제 도쿄에 전화를 해보면 진짜로 가격이 도쿄하고 그러니까 오사카하고 사이맥스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익 거래를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럴 정도로 경영진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회사 망하기 직전에 가서도 그 간부가 와가지고 뭐 싱가포르에 직접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뭐 회사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고 뭐 어깨 한번 두둑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왜 그렇겠어요? 몰라서 그래. 이 베어링스 저 피터 베어링의 연설,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피터 베어링의 연설 부분에도 이제 드러나는데 이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79년에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규제를 철폐하고 뭐 이제 자유주의적인 정부는 기능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융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 79년 이전의 금융 산업하고 79년 이후의 금융 산업은 완전히 달라요. 금융 빅뱅이라고 불려요. 79년 이후에 80년대 예, 이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파생 상품 거래가 이 금융 회사들의 주 수입원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도지마 그 미드 추인소라던가 뭐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도 옵션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 금융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거래하고 한 거는 80년대부터라고 1980년대부터가 거의 80년대 이전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있긴 있었지만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았다면 8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빈번하고 대규모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팽창된 금융 회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융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문호를 대거 개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79년 이전에는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귀족에 가까운 사람, 귀족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명문대 출신은 하여튼 엘리트들이야, 엘리트들. 그래서 피터 베어링의 연설에 보면 더 이상 이 그 금융 산업을 뭐 젠틀맨스 클럽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그죠? 귀족 모임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더 젊고 더 이렇게 굶주린 그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을 했더니 지금 뭐 성과가 잘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옥스포드, 캠브리지처럼 최고 학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 금융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고 이렇게 일하던 그러한 형태로 금융산업이 돌아갔다고 하면 79년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졌어. 금융산업이 워낙에 팽창해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졸 출신 이 주인공 닉리슨도 고졸이에요. 고졸 이 당시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건 치고 나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고졸 출신인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족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죠? 미장이의 자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귀족적이지 않고 엘리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산업 자체가 79년 이전에 그 귀족적인 엘리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80년대에는 간부가 됐겠지. 그래서
이 닉 리슨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간부들은 사실 금융업이 그렇게 팽창하기 이전에 들어왔던 엘리트들이라고. 그래서 말투도 보면 굉장히 귀족적으로 하고 뭔가 엘리트적인 느낌이 막 풍기잖아요. 피터 베어링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그렇고 굉장히 귀족적인 영어를 사용하고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금융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무에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죠? 금융권이 팽창되기 이전에 예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간부진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닉 리슨이 하던 요런 종류의 이제 파생상품 거래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그런 거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무능했다기보다는 뭐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어. 모를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래거든. 그죠? 자기네들이 일할 때는 금융업이 요 당시 이 닉리슨이 활동하던 때보다는 작았고 귀족적이었고 좀 더 엘리트층이 모였고 좀 더 단순한 형태였다고 하면 닉리슨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법, 새로운 상품이 대규모로 이제 금융권에 들어와가지고 거래가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경영진이 공부를 더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그 닉리슨을 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진의 무능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닉 리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67년생이고 금융권 입사 당시에 고졸 출신이에요. 1985년에 파미럴 스쿨이라는 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2003년에 미들섹스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으로 학사를 받았어요. 심리학으로 왜 받았는지는 이해가 좀 가죠. 이때 뭐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력을 보면 198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행원으로 그 입사를 해요. 이거 어떻게 읽지? Coats Private Bank라는 곳에 행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1987년에 모건 스탠리로 입사를 해요. 이때 이제 선물 옵션 결제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 드디어 베어링스 은행의 행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1992년에 베어링스 뱅크 싱가포르 지사의 제너럴 매니저로 그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1995년에 만 28세에 그죠 베어링스 은행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 취업하기 되게 힘들잖아. 은행 가려고 해봐. 굉장히 힘들지. 우리 과에서 상위권, 그러니까 진짜 거의 탑에 가까워야 은행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에 금융 산업이 1979년에 대처가 영국 총리를 맡기 시작한 이후에 금융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규제 다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이제 산업적인 수혜를 입은 곳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빅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 산업이 확 팽창하면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러니까 뭐 커츠 프라이빗 뱅크야 뭐 그렇다 치고 모건 스탠리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규모 금융사잖아. 이런데 고졸이 막 들어갔다가 베어링스 은행으로 옮겨가지고 결국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 지사의 그 트레이딩 책임자로 그죠? 갈 수 있었을 정도로 금융 빅뱅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만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달랐어. 여러분은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들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IMF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권에 가면 고졸 출신들이 되게 많았고 보통 이제 상업고등학교 나오면은 이제 은행원으로 많이 가는 뭐 그래서 고졸 지금 여러분이 대졸로서 노리고 있는 그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자들이 주로 근무하던 그러한 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이게 꼭 대졸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자리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을 나와도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자리가 돼버렸는데 원래는 고졸들이 상업고등학교 나온 상고 출신의 고졸자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옛날에 상고는
지금의 상고하고는 지금 상고도 많이 없어졌지만 실업계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엘리트들이 많이 가던 학교이긴 했죠. 그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고졸들이 하던 업무를 지금은 대졸자들도 들어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거였고 영국도 그게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빅뱅을 겪으면서 인력이 워낙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닉리슨이 금융권에 대규모 큰 세계적인 금융사의 고졸로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영화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끝나지만 실제로는 감옥에서 부자가 됐어 이미. 이게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텐데 뭘 해서 돈을 벌었냐면 자서전을 썼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 Rogue Trader, 이 영화의 원작이 된 그 자서전을 썼어요. Rogue Trader라는 그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 자체는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 자서전은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그죠? 만 28세의 고졸자가 말아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관리를 잘못했으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잘 넘어가서 다행인데, 하여튼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단 한 명의 트레이더가, 그죠? 투기적인 거래를 하고 이제 그 손실 입은 거를 막 속이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서 깊은 세계적인 은행 하나를 이제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서전 내고 나서 자서전이 불티나게 팔렸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출소하기도 전에 영화로 만들겠다고 영화사에서 찾아와가지고 판권을 사갔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떼돈을 번 거예요. 이미 부자가 됐어. 이미 부자가 됐고. 그러고 나서 1999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형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석방이 됐어요. 조기 석방이 됐고, 이 아내는 영화에서는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러지만 영화 끝날 때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에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죠? 리사 니스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했어.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 평생 갈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같이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뭐 이혼을 했어. 이혼하고 이 사람은 석방 후에 아일랜드 출신의 미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 췌장암 진단 받고 조기 석방 되는데 완치됐어. 완치돼가지고 잘 살고 있고 2003년에 그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2005년에 책을 썼어. 심리학책. Back from the Brink, Coping with Stress.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책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본인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요것도 꽤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두 권이 굉장히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어. 이 양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근무하면서 얼마나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 그죠? 그래서 그 본인의 경험을 기반해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은 심리학 학사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지식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러한 책을 내서 이것도 이제 돈벌이가 좀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축구단 아일랜드의 갤워이 유나이티드 FC의 사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축구 구단의 사장까지도 역임을 하고 현재는 투자 자문, 강연,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뭐 특강 요청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워낙에 유명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다. 그다음에 투자는 남의 돈 갖고 와서 투자하진 않고 본인 자금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닉리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닉리슨 홈페이지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www.nicklisten nickleeson nicklisten.com이야. 그러니까 worldwideweb.nicklisten.com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뭐 본인의 이야기, 본인 일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강 신청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특강 강연 같은 거 했던 거 그런 거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올려놔놓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네. www.nicklisten.com 이렇게 돼 있네. 교훈.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숨기지 말자. 뭐 이렇게 손실이 있거나 하더라도 뭐 계속 막다 보면 더 엄청난 사건으로 엄청난 규모로 그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실토하고 용서를 빌고 넘어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속이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자. 너무 급하게 그 행동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다. 그죠? 피에르 본 마셰가 주문도 넣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가 물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영진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죠? 이 닉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 치고 나오더라도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투자 자문 같은 것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말아먹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큰 그 본인은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큰 사건을 치르긴 했지만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책도 쓰고 그죠. 그다음에 이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아랫 사람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죠. 제어를 하고 해가지고 속지 않는다. 그죠? 전문성이 없으면 뭐 아랫 사람한테도 속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꾼 많잖아. 그죠? 속여서 이렇게 돈 빼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속지 않고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쉽게 좌절하지 말자. 될 놈은 된다. 닉리슨 보면 인생 끝났을 것 같잖아. 영화 끝날 때 이제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그 직전에 그 장면들 보면 에휴 이제 망했구나. 젊은 나이에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지금 뒤에 해준 요 그 후기 그죠? 그 이후에 영화에 나오는 내용 이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과연 그죠? 선이라는 건 있는 것인가? 그죠? 잘못했는데 저렇게 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면 결국 될 놈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취업 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사람은 언젠가는 된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하고 뭐 하더라도 영화도 마찬가지야. 영화 끝날 때까지 그걸로 봐서는 뭔가 이 닉리슨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죠?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버티자. 만약에 닉리슨이 중간에 뭐 스트레스를 못 버티고 영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이 있잖아. 그때 뭐 사표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지금의 닉리슨은 없겠지. 근데 뭐 어떤 사태가 있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이거는 카피라이트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 연도 바꾸는 걸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까먹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첫 페이지지, 그죠? 여기는 2021로 고쳐져 있죠. 2021년 1학기, 그죠?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여기 이제 영화에 대한 해설과 영화 내용까지 전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강의 동영상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요약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 동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사례라던가 뭐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풀어봐서 시험 대비를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과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